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무료입니다. 바다의 관점에서 늘 부산을 보자 이렇게 저 나름대로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 사실 바다로 나가 보니까 저 자신도 얼마나 해양과 해양 산업에 대해서 무식한지 또 재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래 문학 전공인데 지역학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가 동아시아학과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부산을 통해서 바다와 해양 문화를 인식하는 그런 관점을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예, 부산을 보는 어떤 시각인데, 우리가 지리학에 여러 스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몸이 있고 가족이 있는 로컬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있고, 그리고 동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하는 이런 이제 국가를 넘어선 지역이 있고, 이 우리 세계 전체 글로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네 가지 청의를 우리가 겹쳐서 세상을 인식하는 이런 이제 방법이 유익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에 있으면서도 동아시아나 세계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인식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한반도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는, 부산에서 서울만 쳐다보는 그런 어떤 인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지리학적인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육지 중심의 또 이런 시각은 또 해역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해역의 관점도 우리가 겹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도에 나와 있는 이게 동아시아 지중해입니다. 동아시아 지중해이고, 저게 인도네시아 해역까지를 아우르면 아시아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여러 지중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뿐만 아니고 카리브해나 발트해 이런 여러 가지 지중해가 있는데, 오늘날 동아시아 지중해, 아시아 지중해는 일반적인 이제 개념으로 그렇게 정립된 용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칼 슈미트 같은 사람은 지중해 정도를 대양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양을 인식하는 시각이 굉장히 좁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중해를 넘어서서 오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 속에 있는 바다가 강이면은 연안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이라 할 때는 해는 연안을 말하고, 양은 오션을 말한다, 이렇게도 흔히 이야기하지만, 사실 근대 세계를 생각하면은 오션을 놓치고서 우리가 해양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문제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육지 중심적인 또는 국가 중심적인 그런 이제 시야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아시아 지중해나 또는 대양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부산을 바라보면은 서울 다음에 뭐 제2도시라든지 이런 인식보다는 동아시아 해역 네트워크의 결절지라든지 아시아 지중해의 어떤 결절지, 또 대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부산, 이렇게 새롭게 부산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보는 이제 방법을 스스로 부산의 관점에서 부산을 바라보는 이제 이런 이제 방법론적인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방법으로서의 부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는 우리는 어떤 국가 중심적인 시야라든지 또는 뭐 수도권 대 지방이라든지 이런
논리로 우리를 타자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관점이 흔히 크리티컬 로컬리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다가 해역 시점을 우리가 해역 시각을 덧붙여서 부산을 해역 네트워크 도시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인식하고 연구하는 그 학문을 우리가 부산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지역학이 타자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었는데 오늘날은 지역학은 자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연구하고 로컬을 따져보고 자기가 사는 고장의 특이성을 찾고 거기에서 어떤 내재적 가치를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것인데 흔히 그러한 과정이 예전에는 어떤 정체성을 찾는다 이런 이제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 형성되는 것이고 구성되는 것인데 정체성을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 흔히 과거에 부산을 연구한 사람들이 부산을 해양성, 민중성, 개방성, 저항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울산이나 목포도 해양성, 민중성, 개방성,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오늘에 와서는 정체성보다는 자원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차이나 간극들을 좀 조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각자의 로컬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부분과 전체의 여러 가지 층위들을 프랙탈 모형이라든지 모자이크라든지 누적적인 어떤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미시적으로 또 그러면서 또 거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태동과 어떤 발전에 대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저는 초량 외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의 평화적인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이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21세기에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일본이 정강 거리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그 외부를 땅을 계속 사들이고 해서 식민도시 부산이 되었습니다. 식민도시 부산이 그 다음에 해방되면서 근대도시 오늘 와서는 이제 근대의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모순들을 넘어서려 하는 어떤 그런 탈근대도시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중첩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부산의 성격을 이야기하자면은 교역과 교류 또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특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되겠다. 외관의 성격이 나가사키 대지마와 같은 성격입니다. 물론 대지마는 네덜란드하고 교역을 했지만 우리는 일본 서시마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교역을 했는데 이러한 어떤 성격이 식민도시로 그리고 근대도시로 이렇게 확장되어 오면서 부산의 특성들이 누적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산은 그런 과거에 동아시아의 어떤 세국 시대의 어떤 결절지들하고 같은 성격을 지닌 외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야코프의 천번의 가을이라는 책을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이건 데이비드 미첼이라는 영국 사람이 일본에서 영어 강사 생활을 한 8년 하면서 나가사키 대지마를 연구를 해가지고 장편 소설을 쓴 겁니다.
그런데 저 소설을 보면은 굉장히 대지마의 네덜란드 상인들의 활동들이나 생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관에 대해서 외관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기에 다시로 가제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외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멋진 소설을 우리가 아직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그만큼 우리가 이런 어떤 해역과의 교류, 네트워크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결절지는, 네트워크 결절지는 또 달리 접촉지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접촉지대는 상호 문화적인 공간이죠. 문화가 서로 문화 접변도 일어나고 문화 교섭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토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관부연락선입니다. 관부연락선과 우편선, 화물선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일제 시대의 항로도 시모노세키에서 부산 항로만 있는 게 아니고 하카다에서 여수 항로도 있고, 그 다음에 요코하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을 거쳐서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여러 가지, 일본은 일제 시대에 다 항로 정책을 썼기 때문에 많은 항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항로들 가운데 중요한 게 관부연락선이죠. 이 관부연락선은 식민지 근대를 상징합니다. 이병주의 소설이 관부연락선이듯이. 그래서 그것이 가지는 함의가 굉장히 크죠. 우리는 관부연락선 너머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식민지 근대성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한 그게 우리 식민지 시대의 우리 한국 문화 또는 한국의 문화의 한계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부연락선이나 이런 또 상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주와 난민 또 이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정적인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게 하여튼 저도 이렇게 선언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연구들이 많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항로도 굉장히 상하이, 다롄, 나가사키, 원산, 니가타,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많은데 이런 항로들도 충분히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간 배들도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나온 자료는 좀 있지만, 물론 관부연락선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방은 달리 말하면 해양의 해방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번역이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일본이 자기들이 지배 영역으로 생각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일제 시대에는 현해탄에 갇혀 있었다. 우리가 일본 열도와 조선 반도 사이에 관부연락선이 오가는 그 정도 이상의 전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해역으로. 그런데 이게 해방이 되면서 우리가 해방은 해양의 해방이 된 형국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사실 이부도가 미군과 유엔군이 관리를 하면서 한국 전쟁을 치러 나갔죠. 그렇게 이부도라든지 관부연락선이 오가던 1부도, 2부도, 그다음 3, 4부도 이런 부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역사고 지금 북한 재개발을 통해서 그 지역들이 상당히 그런 사라졌는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 부산항이 있기 때문에 미군 보급선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해서
어떤 한국 전쟁의 교두보가 만들어졌으니까 부산은 뭐 일국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빚진 도시가 부산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어떤 뭐 흥남철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근대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이제 50년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물론 60년대 와서 본격화됩니다만은 근대화는 곧 해양화입니다. 근대화가 해양화인데 먼저 해양 산업부터 먼저 앞서갑니다. 주로 이제 한국 전쟁기에부터 미국계 상선이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데 최초로 우리 상선이 출항한 게 고리호입니다. 고리호고 52년도고 그 다음에 원양어선이 출항하는 게 지나모가 57년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리고 미국계 상선 회사 대한해운공사의 그 박인환 시인이 사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인환 시인이 남해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갔다 오면서 10편의 그 해양시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양으로 나아가서 이제 문학 작품도 나오고 하는 게 50년대 이후입니다. 박인환이 남해호를 타고 미국에 갔다 온 게 태평양을 건너서 갔다 온 게 195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대화라는 것은 그것도 해양화다.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의 로빈슨 크루소가 나온 게 1719년인데 우리의 경우에 소위 마리타임 리터레처, 마리타임 노벨 또는 마리타임 포엠이 등장한 것은 60년대 와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해양문학은 마리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오션에 대양에 나아가서 대양의 경험이 이제 시와 소설로 나타나는 것인데 천금성이라는 사람이 그 원양어선을 타고 김성식이라는 분이 이제 상선을 타고 이렇게 이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이제 문학 작품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1969년, 70년에 갔어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이 해양 문학이 등장합니다. 이게 다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이 부산에서 해양 문학은 상선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선을 타는 뭐 선원이나 선장, 갑판장 이런 분들이 부산에서 대양을 무대로 활동한 그 경험들을 그 해양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만의 어떤 그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본격적인 해양 문학은 이 부산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이제 부산항이 가지는 그런 어떤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항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1905년의 모습이고 1930년대 모습이고 50년대 모습이고 60년대 모습이고 80년대 뭐 오늘날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아까 우리 최현덕 선생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도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무식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항은 사실 누군가 평전을 써야 되겠다. 평전을 그게 어떤 도시에 대한 평전들이 많죠. 뭐 뉴욕 평전도 있고 예루살렘 평전도 있고 이렇게 도시에 대한 평전이 있는데 이 부산항에 대한 평전을 누군가 써야 되겠는데 이런 작업들이 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부산항을 오간 배들, 부산항을 오간 사람들,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북한인데 북한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기억들을 다 놓쳐버린다면은 테마파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산항이 형태적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부산은 해양 도시 이런데 그보다는 시포트 시티죠. 그래서 시포트 시티가 가지는 혼종성, 잡거성, 누적성 이거는 부산역 앞을 차량을 들다 보면 잘 나옵니다. 사실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이 하나 나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이런 부산항만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에는 항포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장권역에서부터 강서 가덕권역까지 60여 개가 됩니다. 이 60여 개마다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주에서 건너온 해녀분들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 항포구도 규모가 각각 다릅니다. 또 그 항포구들이 끼고 있는 마을들도 굉장히 다채롭고 많은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부산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요약을 하면은 해역 시각으로 이제 부산을 보면 우리가 부산은 아시아 지중해 속에 있다. 이 지도 속에 보면 부산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늘 부산은 서울만 쳐다보면은 부산이 마치 끄트머리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부산이 아주 해역의 결절지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국의 바다에 갇혀 있다가 부산이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이 되면서 해양으로 해방이 되었고, 또 오늘날 분단 체제인 한국은 섬입니다. 사실상 이 섬나라와 같은 것인데, 이 반도라는 게 한자로는 반쯤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섬이기 때문에 해양 국가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해양화는 국가 중심의 해양 근대화지만은 실제로는 해역의 관점에서 보면 해양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도 이런 개양적인 어떤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산의 문화는 상당히 해양 모더니티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근대의 창국이기도 하고 이산과 월경의 접촉지대이기도 하고 근대화 해양화가 상동성을 가집니다. 부산의 모더니즘을 보면은 해양 문학이 있고, 요산 김정한 선생의 리얼리즘도 모더니즘이죠. 그리고 모더니즘 조양이라든가 이런 부산 모더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평양 모더니즘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고석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산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더니즘이 또 합쳐지죠, 부산에서. 추리문학도 굉장히 부산적인 상상력입니다. 김성종 선생 이야기가 자기가 부산에 왜 왔느냐, 부산에 오니까 추리문학을 많이 쓸 수 있겠더라, 이렇게 해역으로 열린 그런 전망이 추리문학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아시아 영화라는 것도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아우르면은 마리타임 부산하고 마리타임 모더니티, 이게 부산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은 물론 부산이는 말 자체에 가마솥이 있으니까 끓는 가마솥과 같고, 그래서 본래 한국을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이내믹 코리아는 이제 뒤로 물러나고 다이내믹 부산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부산 사람들 굉장히 시끄럽죠. 부산스럽습니다. 근데 부산 사람들 시끄럽고 떠드는 그게 부산의 문화입니다. 아주 다이내믹한 문화죠. 그런 것이 부산이 가지는 이제 가능성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도시의 다이너미즘이라 한다면은 외부적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외부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것을 우리가 그 강점으로 살려가야 되는데 그럴 때 상호 문화적인 네트워크라든지 해양 모더니티, 혼종성이라든지 다층적인 이 공간들, 그 다음에 산과 강, 연안, 해양 이게 다 가지고 있죠. 350km 해안선, 그럼 이게 해안선의 그 길이를 재는 척도를 줄이면은 450m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60여 항구와 포구가 있고 또 세계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상징하는 게 유엔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중해, 대양,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그 문화적으로 잘 나타내는 장소, 초량이라든지 이런 에스닉 스포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이런 자원들은 마리타임, 뭐 연안, 대양, 결절선, 혼종성, 네트워크, 다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산의 어떤 자원으로 삼을 수 있겠고, 이 이제 부산의 그 미래를 일국적인 시야에 갖춰두고 자꾸 우리가 제2도시인데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해역 세계화하고 연관성 속에서 부산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은 부산역 대화재 때 부산이 이렇게 불타버린 그런 장면입니다. 제 말씀을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